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391명이 오늘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입국합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와 협력한 현지인과 그 가족들로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는데요. 입국자의 40%가 10살 이하 어린이로 신생아도 3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점령하자 신변 위협을 우려해 우리 측에 한국행을 타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도적 이유로 제3국 국민을 대규모로 수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입국하는 이들은 즉시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충북 진천 공무원 연수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최대 8주 동안 머무른 뒤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엊그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부동산 일타 강사로 몇 년 동안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있었죠. 서울교통공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또 다른 겸직으로 돈을 챙긴 직원들이 줄줄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기업 대비반 강사로 활동하면서 매달 원고료 200만 원, 강의료 50만 원씩을 챙긴 직원이 있는가 하면 주택조합장으로 일하면서 1억 원 가까운 돈을 챙긴 직원, 그 밖에 펜싱 코치로 겸직하면서 6천만 원 가까운 연봉을 받거나 나이트클럽 종업원처럼 업소 홍보에 나선 경우도 있었는데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공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유사한 겸직 문제가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억 회분의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시제품 생산에 들어갑니다. 최대한 서두르면 다음 달 말에는 본격적인 양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더나 백신은 9월 첫 주까지 600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아직 9월 나머지 공급 계획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백신 수급이 빡빡한 만큼 정부는 삼성의 국내 생산 물량을 우리가 먼저 쓰는 것으로 모더나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55명으로 닷새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39만여 명이 늘어나서 총 2,670만 명을 넘어섰고 2차 누적 접종자는 1,280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비 소식이 워낙 잦아서 매일매일 날씨 소식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가을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면서 중북부 지역으로만 비구름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는 낮 동안, 제주도에는 밤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요.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과 서해 5도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에 의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오늘 차량 운행하실 때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 한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태풍은 물러갔지만 정체전선과 또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한반도로 오르내리면서 비 소식이 자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침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한우 좋아하세요? 한우 좋아하세요? 아유, 한우 없어서 못 먹죠. 먹어본 한우 중에 어떤 한우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무래도 한우는 투플러스. 투플러스. 네, 투플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최고급 한우, 투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한우가 있다고 그래요. 자, 보실까요? 특별한 날, 기분 내고 싶은 날 먹으면 더 맛있는 고기의 제왕 소고기.
제일 맛있는 고기라. 처음 먹어봅니다. 우리 한번. 소고기 중에서도 으뜸이라면 단연 토플러스 한우를 꼽을 터. 그러나 진짜 명품 한우는 따로 있었으니 지금까지 숱하게 먹었던 한우는 이겨라 상위 1% 한우. 지금 만나러 갑니다. 기대 반 설렘 반 격이 다른 한우가 있다는 경기도 이천의 한 축사를 찾은 제작진. 어이 뭐 그놈이 그놈 같은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응? 안녕하세요. 명품 한우가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 여기 맞나요? 네, 여기 있는 게 다 이제 명품 한우입니다. 어디 보자. 큰 눈망울에 곧게 뻗은 뿔하며 늠름한 자태까지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글쎄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그냥 보기에시기엔 그냥 일반 한우같이 보이지만 이거 전부 다 암소입니다. 새끼를 낳지 않은 미경산 암소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미경산 한우. 암소 한우는 출산 여부에 따라 격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다면 경산우, 여러 차례 낳았다고 하면 다산우라고 하고요. 아예 송아지를 낳은 적이 없다면 미경산우라 한답니다. 소고기 맛좀 안다는 미식가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다는데 백문이 불여 일견. 일단 미경산 한우의 영롱한 자태 함께 구경해 볼까요? 비장하구만. 부위는 아래 등심이고요. 등급은 풋불 9나인입니다. 토플러스 한우에도 급이 있다. 미경산 한우의 최고 등급으로 치는 토플 9이란 말씀. 이 부위는 기체살이고요. 이 특수 부위는 앞다리에서 나오는 특수 부위. 그런데 말입니다. 미경산 한우가 명품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먹는 사료도 다르고 이제 사육 환경도 힘들어서 사육하는 농가도 많이 없고요. 다른 한우에 비해서 마블이나 육색이 좋아서 이제 고등급 가치가 있고 촘촘한 마블링에 맛으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토플러스 한우도 빛깔부터 남다른 미경산 한우 옆에선 그저 평범한 한우일 뿐. 아우, 야 먹고 싶다. 어디 가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암소가 아닙니다.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그 맛. 귀하디 귀한 미경산 한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내 미경산 한우 유통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곳을 찾았는데요. 출산 횟수가 늘어날수록 육질은 질겨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경산 한우 같은 경우는 오직 이제 좋은 제품을 위해서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경산 한우 중에서도 뛰어난 풍미와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는 최상급만을 선별해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이곳.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좋대요? 좋은 미경산 한우는 32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어린 암소를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월령이 많아지면 이렇게 지방만 많아지기 때문에 선호하지가 않아요. 최형철 대표는 최상급 미경산 한우를 선점하기 위해 중매인 자격증까지 획득해 직접 경매에 참여한다는데요. 소마다 또 기름이 너무 많은 소도 있을 거고 또 체중이 너무 작으면 육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직접 경매를 본다고 봅니다. 노력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법. 그렇게 발품 팔아 모셔온 최상급 미경산 한우는 숙련된 전문가의 손으로 신속 정확하게 부위별 용도별로 손질해 최상의 품질을 유지,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30년 됐습니다. 이거 다 몇 년 해야 하겠습니다. 원래 아는 사람만 찾아 먹던 미경산 한우였지만 최근 미경산 한우의 진가를 알아보는 이가 늘어나 주문량이 급증해 하루 20마리 이상 작업을 한다 하네요. 소비자들은 이게 미경산 한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따라오세요. 제가 확인시켰습니다. 뭐가 있어요?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후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의 조부, 부, 조모 이렇게 다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후대 정보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 소가 송아지 출산 경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우 종축 개량 협회에서 한우 등록번호를 작성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급 식당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미경산 한우. 이곳은 미경산 한우의 대중화를 꿈꾸며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도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미경산 한우에 대한 믿음 하나로 오랜 적자도 감수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뚝심 있게 걸어온 최형철 대표. 그 결과 전국 370여 곳의 거래처와 손을 잡을 수 있었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죠. 미경산 한우가 요즘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저희 온라인 쇼핑몰로 이용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편하게 시켜 드시고요. 이제 명절이라서 명절 선물용하고 이런 거 주문도 미리미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한우는 가짜라 말할 정도로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한 육향에 사르르르르르 녹는 감칠맛이 일품이라 하는 미경산 한우. 뭐 찾겠다 아니 못 참겠다 깨꼬리. 미경산 한우의 명식을 듣고 이를 맛보러 먼 길도 마다 않고 달려온 맛객들. 이곳에선 육가공 공장에서 바로 손질한 신선한 미경산 한우를 만날 수 있답니다. 어머니 고기 맛있다 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주변 지인께서 입에 넣으면 그냥 살살 녹는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구매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드디어 미경산 한우를 맛보는 순간 이야 윤기가 쭈르르르르르르 블링블링 마블링이 곱게 수놓은 선홍빛 미경산 한우. 이 비주얼을 보고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얼른 벌판 위로 출격 개시. 우리 고귀하신 소고기님은 겉면만 살짝 익혀줘야지만 지글지글 익어가는 미경산 한우. 아이고 군침이 돈다 돌아. 한 점이라도 놓칠 사람 말도 없이 먹는데 그래 미경산 한우 맛이 어때요? 입안에 딱 넣는 순간 육즙하고 육향이 입안에 확 풍기는 게 와 진짜 고기 중에 고기 제일 맛있는 고기라 처음 먹어본 미경산 한우 최고. 특별한 날 특별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미경산 한우 어떠세요? 네, 목요일 돈이 보이는 경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죠.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에 투자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고 이러면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떤 분위기, 전략 이런 것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얘기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이제 네. 뭐 생활 필수품이고 패션의 한 장르가 됐다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그 좋아하는 카페를 잘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커피나 디저트 같은 걸 집에서 배송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홈카페처럼 내려서 먹고 이런 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인 씨가 아기가 없어서 아직 모르지만 네. 애들 있는 집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유치원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카페 가서 맞아. 엄마들과 브런치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남편들 욕하고 막 이런 거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니까 애들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밥 3끼 다 챙겨줘, 간식 챙겨주다 보니까 카페에 갈 수가 없어. 예. 집에서 커피 마시고 진짜 아까 말대로 간식 챙겨 먹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홈카페거든요. 예. 이게 거의 트렌드화 된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홈카페 용품을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S그룹의 대형마트에서는요. 지난 4월 홈페이지 내에 홈카페 전문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홈카페 전문관에서는 다양한 커피는 물론이고 차 브랜드까지 총 1,50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커피 머신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76% 펑펑 성장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올랐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카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터에서는? 기업도 아예 이제 공간 자체를 언택트, 비대면의 사무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G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언택트 오피스를 굉장히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간에 있어서도 좀 안 만나면서 만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접촉의 그런 사무공간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협업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협업도 비대면 협업입니다. 가령 뭐 비디오 컨퍼런스 장비나 시스템을 뭐 만든다라든가 각 개인들에게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통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함께 주면서 이렇게 협업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계열사들은 상당한 시스템을 아예 이제 서버드 클라우드로 다 바꾸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여서 아예 공간 자체가 언택트 오피스로 또 완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L그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환경과 소비자 트렌드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내실 있는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L그룹의 배터리 기업에서는요. 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서 배터리 수명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술로 생산성 높이고 더 정확한 수명 예측으로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L전자에서는요, 제품 설치부터 사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주는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집은 물론이고 기업의 환경들이 참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뭐 피부로 느끼겠어요. 그럼요. 예. 네. 자, 돈이 보이는 경제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7년 만에 부동산 수수료 중개 개편입니다. 지난 20일에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확정이 됐고 이게 이르면 이제 10월 중에 실시가 될 건데 이를 둘러싸고 자세한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동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일단 이 이야기 해보기 전에 지금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자,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0.6%, 5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일 경우는 0.5%, 2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은 0.5%입니다. 근데 9억 원 이상의 이상이다. 그러면 0.9% 이내에 우리 중개업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억 이상부터는 0.9%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한다. 네. 이러면 이제 그 예전에는 9억 원 이상부터 고가 아파트, 고가 집이라고 판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한 체계가 2014년에 완성된 체계였는데 당시만 해도 고가 주택의 개념은 말씀하신 대로 9억 이상입니다. 근데 최근에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를 보면은요. 중위 가격 딱 줄 세웠을 때 중간이 1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뭐 10억, 11억이기 때문에 저 개념이 잘 맞지가 않죠. 특히 이제 웬만한 그럼 아파트 거래에도 0.9%의 최고 상한을 줘야 되느냐 이러면서 불만이 커졌던 겁니다. 네. 방금도 웬만한 집은 요즘 9억, 뭐 10억, 11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워낙에 집값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치 만약 9억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0.9%에서 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0.9를 다 주는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일단 이론상으로 보면은 한쪽에서 810만 원이고요. 매도인. 매수인에서도 810만 원. 그렇지. 그러면 9억만 넘으면 맞아요. 이게 뭐 1,600만 원이 훌쩍 넘게 되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됐고 국토부에서 올 2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세 가지 안이 나왔고 그중에서 두 번째 안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7년 만에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빠르면 10월부터 이 새로운 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거 한번 알아보죠. 자, 정부가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요. 6억 원 이상
매매 거래에서 상한 요율을 낮추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0.4%, 그러니까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낮아졌고요.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내려갑니다. 자,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 요율이 내려갑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는 0.3%,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억 원에서 15억 원, 그리고 15억 원 이상은 0.5에서 0.6% 정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매매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럼 6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120만 원, 120만 원 지금과 같아요. 네. 근데 6억 원 이상부터 상한 금액이 낮아집니다.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매매 거래한다. 그러면 수수료는 현행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죠. 자, 임대차 경우를 보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다? 그러면 수수료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중개 수수료 개편으로 보완되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8억대하고 9억대 차이가 네. 좁혀진다라는 개념 정리 하나하고 이제 9억 이상부터는 굉장히 쪼개지게 됩니다. 하고 이제 진정 고가 주택은 15억 이상이 바뀌는 그런 개념 정리가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표를 통해서 현재와 또 개편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네. 8억 9천만 원과 9억 원대의 좀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8억 9천에서는 0.5% 수수료거든요. 그럼 45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9억이 되면은 이제 0.9%에서 협의한다. 그러니까 최대치를 받았다면 810만 원. 와. 느닷없이 365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번 바뀐 데를 보면은 이 8억대 구간에서는 0.4%입니다. 그리고 9억에서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9억에서부터 뭐 10억 여기는 0.5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365만 원과 450만 원, 약 100만 원도 안 되는 94만 원 차이기 때문에 꽤 이제 합리적이죠. 이 8억 9천과 9억이 상당히 좁아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9억에서부터 15억짜리가 굉장히 쪼개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집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뭐 합리성을 덧붙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그 전세 계약할 때 중개 수수료 그 부담이 매매할 때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전 현상도 해소가 된다는 거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가 주택도 과거에는 9억 이상을 고가라고 했고요. 과거에는 고가 전세도 6억 이상이면 7억 전세다 이러면 야 전세 너무 비싸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틀리죠. 요즘은 8억, 9억도 굉장히 전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역전 현상을 고치는데 어떻게 되느냐?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억 아파트를 이제 매매할 때 같은 경우에는 0.5%를 적용하니까 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8억 전세를 했을 때는 아까 6억 이상은 0.8이기 때문에 640만 원. 그러니까 바뀌기 전 현재 체제에서는 8억의 매매와 8억의 전세가 있다면은 암만 그래도 우리가 매매가 더 좀 신중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전세 때가 돈을 더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 역전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뀝니다. 그래서 이 8억대 구간에서는 매매 전세가 0.4%로 같아지게 되는 뭐 가장 불만이 많았던 대목인데 이번에 이제 수정이 되게 됩니다. 7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7년 만에 중개 수수료 개편.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보면 밥줄이잖아요. 근데 이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이게 가격이 집값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단식투쟁부터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불만들과 또 저런 것들이 토로되고 있는데요. 일단 핵심 중에 하나는 뭐 9억 이상, 15억 이상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6억에서 9억 원대거든요. 여기만큼의 수수료 인하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 안 한다 하는데 그 거간이라는 것, 그 둘의 매수인을 맺어준다는 게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다. 맞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도배를 어떻게 할까, 뭐 장판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중간에서 뭐 조율해 주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주장이죠. 앞서도 말했지만은 뭐 9억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한다. 근데 실제로 뭐 10억, 12억이었을 때 0.9%를 다 받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이미 뭐 협의를 해서 0.4, 0.5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렇죠. 이제 이야기, 현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상가 건물이 있으면 상가 건물 1층에는 가장 잘 되는 업종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요. 저희 동네는 대부분 부동산이더라고요. 맞아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소비자 반응. 그래도 이렇게 낮춰줘도 비싸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맞아요. 이게 가짜 비싸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하나가 앞서도 이게 또 역설적이기는 한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뭐 9억 이상에서 상한 0.9% 이내에서 협의한다고 할 때 뭐 0.4 받는다, 0.5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미 0.5%인데 아예 이걸 더 낮춰가지고 뭐 한 0.3 고정료율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이렇게 소비자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냥 협의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네. 개편안을 통해 그거를 확정해 준 것뿐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1억 원 집이나 100억 원 집이나 서류 갖추고 신고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법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100억 원 집은 서류를 100개 더 내는 겁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네. 근데 이 누리꾼들 대부분은요. 중개사가 하는 일이라고 뭐 집을 함께 보러 간 뒤에 계약서 작성해주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대행해줄 법무사를 소개해준 것뿐이다. 근데 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정액제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네, 소비자들은 방금 저런 주장 때문에 정액제, 그러니까 네. 뭐 가격 이런 거 상관없이 건당 50만 원, 뭐 네. 건당 30만 원, 네. 건당 80만 원 건당으로 이렇게 정액제를 하든가 그리고 한 걸음 더 소비자 쪽에서는 물러나서 고정료율을 하자. 네. 몇 퍼센트 상한선 찍고 협의하지 예. 말고 뭐 0.3%, 0.4%로 고정료율제를 딱 적용하자는 정하자. 게 일단 소비자 측의 맞아요. 입장입니다. 예. 네. 정부가 근데 그 고정요율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논리죠. 이게 현실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고정료율을 하면 가령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럴 수가 있죠. 네. 잘해줘도 0.4, 그렇죠. 못해줘도 0.4면은 네.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정부는 오히려 고정료율을 안 하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고정료율을 원하고 있는 또 이런 역설이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아니 뭐 실제로 보니까 그 강남의 아파트들 막 3, 40억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9% 0.9를 다 받으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사실은 한 0.67 정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자유경쟁 체제죠. 외국처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서비스를 많이 해준 곳에는 뭐 높은 수수료 원하면 주고 못 해준 곳에는 안 주고 그런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가 또 그렇게 쉽게 정착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또 하나가 이제 일부 공기인 주계사들이 뭐 낮추고 싶어도 또 못 낮춘다는 것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공동 중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하나를 어떤 하나의 부동산이 매도 매수를 다 끌고 와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 많지 않다. 거의 없습니다. 예, 예. 네. 한 거래에 네. 세 군데, 네 군데에도 이제 몰리게 되는데 이렇게 좀 막 깎아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못 끼게 되는 거죠. 예, 우회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토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공동중개 같은 경우에 못 가면은 아예 생업이 안 되는 게 요즘 현실이기 때문에 뭐 깎아주고 싶어도 못 깎아주는 또 그런 것도 우회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거 제가 좀 알아봤잖아요. 네. 네. 나라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 요율만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요율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3.5에서 6% 적용됩니다. 일본은 어우, 세다. 3%에서 6%. 어? 캐나다, 영국은 3%에서 7%까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따지면.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네. 10억짜리를 거래한 거는 6%. 엄청나죠. 아니 중개수수료에 6천만 원이에요? 외국은 그렇습니다. 와, 야 이거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은 이게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막 잘 서비스해 준 곳은 더 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하고 우리는 매도 매소 얼마 똑같이 내야 된다 이러는 건데 또 그런 룰이 없습니다. 이 룰이 좀 달라서 뭐 매도인한테만 받는다든가 매수인한테만 받는다든가 뭐 일방이 내게도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수료 체계만 보면 우리가 0.9, 0.9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1.8%잖아요. 네. 근데 좀 낮죠. 왜냐하면 막 유럽, 미국 가면은 막 거기에 비교하면. 5%, 6%가 가게 되니까. 여긴 너무 네. 세다. 네. 아, 근데 외국은 우리나라랑 다른 게 중개 수수료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외에도 외국의 저런 이제 부동산 펌 회사들은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 세무사 업무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개 수수료가 이렇게 비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집 한번 보여주려면은 태워가지고 막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좀 상대적으로 쉽다. 쉬워서.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낮은 것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중개의 마지막은 계약서 딱 놓고 쌍방간에 앉아서 도장 땅땅땅 맞아, 이러잖아요. 맞아. 네. 근데 꼭 이제 중개 수수료는 도장 땅땅땅 하고 서류 딱 하고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니까 네. 아니 도장값이 내가 찍었는데 뭐 이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게 소비자들의 불만이고 네. 또 뭐 공인중개사들 쪽에 이제 변을 이야기하면 현재 공인중개사들의 수수료는 결과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땅땅 얘기를 네. 했는데 네네. 땅땅땅 전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번을 짚어주고 뭐 하더라도 네. 그게 실패되면은 뭐 거기에서 없지, 만 원, 아무것도 5만 원 받는 거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도장 때 수수료가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겉으로만 보면은 계약 성서만 보면은 화려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많은 노력이 있다. 또 이렇게 네.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 좀 공감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달라지게 되는 게요. 이 공인중개사를 뽑는 그러니까 이 선발 방식에 있어서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현재 시험은 전부 객관식입니다. 예,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 시험에 30만 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자는 약 2만 명 수준으로 배출이 되는데 작년까지 누적 합격자 수는 46만 6,200명. 이렇게 많아요. 중개사무소도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인중개사 시장은 포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고 국토부에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합격 기준만 뭐 충족하면 됐던 그런 기존과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해서 뽑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합격자가 2만 명에 누적 합격자가 46만 6천여 명이면 정말 엄청나죠? 대단한데 이렇게 시험 열기가 뜨거운 이유가 뭡니까? 앞서서 말했지만 수수료가 높고 괜찮다는 집값이 올라가면서 할만하죠. 그죠? 뭐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네. 공인중개사가 요즘에 국민 고시로 또 불리고 예. 있고요.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석에 따르면은 작년입니다. 이제 시험 접수자,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자를 봤더니 40대가 32%, 30대가 29%, 30, 40대가 합쳐서 거의 60% 이상을 도전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연령층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단순 계산만 해봐도 그래요. 뭐 거래량 3건 성공시킨다. 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양쪽한테 다 아유, 받고 그럼. 이러면 웬만한 직장의 네. 연봉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국민고시다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최근에 수수료 조정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0.9%인데 진짜 요즘에 10억 이상이 너무 많죠. 전국적으로 많아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뭐 그렇게 하면은 웬만한 연봉 뚝딱 나오니까 더 많은 이제 도전을 했는데 또 공인중개업소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해봐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이게 다른 전문직 자격증에 네.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아요, 이게? 네. 한 열심히 하면은 8개월, 네. 1년을 할 수 있는 하고 막 좀 까다로운 과목이 없다라는 게 또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게 완전히 성공을 보장하는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라는 또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아까도 합격자는 뭐 40만 명 넘는다고 했는데 개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10만 명, 11만 명 정도니까 좋다면은 다 했겠죠. 네, 그렇고 개업과 폐업을 봐도요. 공인중개업소가 작년 기준으로 뭐 폐업도 한 12,000건, 개업도 한 17,000건. 그러니까 개업하는 만큼 폐업도 많이 한다. 거의 하고 네.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는 장사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네. 이게 2014년 이후에 지금 7년 만에 바뀐다 이랬는데 네. 공교롭게도 2014, 15 이때부터 집값 막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중개 수수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막 이랬던 것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네. 이게 퍼센트로 수수료를 매기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도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죠. 집값 잡지 않으면
지금 이게 0.6, 뭐 0.5 해도 네. 지금보다 또 쫙 올라가 봐요. 맞아요. 이것도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집값 잡으러 갑시다. 네.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귀신이 들려서 잇따른 퇴마의식 사망 사건입니다. 귀신을 쫓는다면서 10살 조카를 마구 때리고 물고문까지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이 부부, 이모 부부죠? 네, 이모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는데, 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퇴마의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뒤에 행복한 아침이라고 네.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송구스러운 게 제가 갖고 나오는 사건 전부 다 사람과 생명과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 오늘은 조금 더 한편으로는 소름 끼치고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사건 지난 2월에 일어났습니다. 네. 이모 부부가 조카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인데요. 결국 그 이모 부부 그냥 조카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 그 죄명 자체가 살인죄입니다. 무슨 네. 말인가 하면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모에게는 징역 30년, 그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 이모 부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요. 네.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공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친조카에게 행한 행위가 네. 아니 너무나 잔혹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 당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네. 한 3시간에 걸쳐 폭행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도루기 전에 과연 이 폭행 수준을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뒤에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죄명을 보시고 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폭행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2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바깥으로 표시나지 않지만 많이 맞으면 안으로 출혈이 발생하면 이게 쇼크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발성 출혈에 의한 쇼크뿐만 아니라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아까 죄명에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물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익사라면 그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학대 행위가 또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하죠. 네. 이게 지난해 12월부터 일어났는데요. 이 부분도 참 너무나 엽기적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이제 애완견이 있는데 애완견의 배설물을 그 조카에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식음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혹시 우리 앵커 요새는 워낙 이게 대중적인 스포츠라 가지고 골프 하십니까? 골프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골프 팍 치면 이렇게 플렉처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 때 진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지 못할 만큼 아픈데 아이가 그 3살짜리 아이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화가 나는데 아이한테 이게 손을 들게 해요. 이게 플렉처 났는 상태에서 손 들면 아이는 진짜 기암할 정도로 아픈데 그 아이에게 팔들어 손들어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건 당일에는 사실 화장실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고문과 같은 형태의 폭행을 통해서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지옥에서 살다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참혹하게 이 아이를 학대한 이유가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그런 거예요. 예,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아마 7살, 8살까지 동네에 저희 때는 키를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아침에 쉬하고 이러면 쉬하면 저희 어머니 저한테 전혀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이 이모에 있는 이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리기 때문에 이모 부부는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의 엄마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본인이 뭐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모네 집에 맡기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 아이 폭행이나 가정 내 가정 폭력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에 그들만의 삶의 방식에서 그걸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이모가 그 자기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렸으니 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네. 그 도구가 이제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어머니가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서 이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려라라고 사실 어머니도 용납하고 허용했는 거죠. 이 복숭아 나뭇가지가 무슨 의미, 뭐 주순에 쓰이나 이게? 네, 사실 뭐 많이들 이야기 고등학교 때 저희들 뭐 이렇게 시조도 조금 이제 읽고 오늘 아침에 저 여행客님한테는 그런 시조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복숭아 나무가 굉장히 신성한 나무고 그 신선들이 먹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신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잡신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보면 퇴마와 관련되는 나뭇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복숭아 나뭇가지는 악귀를 쫓을 수 있다 믿음을 아마 무속인들은 조금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이모도 사실 이게 모든 무속인들이 절대로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는데 여기에 나온 이 무속인은 그런 어떤 퇴마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무속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엄마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복숭아 나무까지 본인이 보내면 이걸로 본인의 자녀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보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데 그 어머니에게 그 이모가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아이를 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이모가 아이에게 전화를 바꾸니 그 어머니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모가 손대는 건 다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 이모의 폭행을 견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아침에 행복한 아침을 보셔야 되는데 좀 보시는 이 순간 굉장히 머리가 어지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 엄마도 처벌을 받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아직 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부모는 아이를 지키는 존재라는 걸 그냥 법원이 그냥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법원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머니에게 적용했는 죄명은 아이를 학대하는 걸 방조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방조됐으니까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도왔다는 거지. 사실 부모는 아이를 지켜주는 존재고 아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보증인격주의가 있으면 이 이모가 그 때리는 걸 다 알렸잖아요. 그러면 부작위한 살인죄가 적용돼야 되는데 단순 방조가 적용돼서 검찰은 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무속인의 한마디에 가족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어 왔거든요. 네네. 2016년에 시흥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도 제일 처음에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오빠가 여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인데 그 살해 현장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살해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분리되는 정도까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게 그 당시에 언론에서 대서특필됐는 내용이죠. 자, 이게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또 발견되고 이게 있잖아요. 사실 그 다음 단계가 더 무서운데 두 사람만 싸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오빠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흉기와 둔기를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해서 그 여동생 사망 과정에 어머니가 해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지켜줬다는 게 아니라 그 살해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또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 딸이 귀신 들린 그 몸에 귀신을 바깥으로 빼내려면 결국 딸이 사망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신체 일부가 분리됐는데 분리되는 과정을 사실 어머니가 그 살인 과정에서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근데 무슨 반려견의 악기가 씌워졌다. 이건 무슨?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보면
그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만의 집착과 옵세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푸들이 평소에 짖지 않다가 갑자기 푸들이 왕왕왕왕 짖으니까 푸들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사건의 전조는 이 푸들을 똑같이 흉악하게 죽입니다. 죽이는 과정에 지금 여기에 그 엄마, 오빠,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하고 같이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딸이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푸들 안에 들어가 있던 악귀가 딸에게 들어갔고 그럼 딸은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망을 했을 때 결국 악귀가 바깥에 못 나오게 하려면 결국 굉장히 흉악한 방법으로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말이죠. 안 가죠. 이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끔찍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특정 무속인에 관련된 거지 일반인 무속인은 분명히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이 특정 무속인의 입장에서는 퇴마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다른 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퇴마 의식을 하게 됐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들 그 식구들이 5일 동안 전혀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상태니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상태. 예민하죠. 그 상태에서 강아지가 왕왕왕 짖으니까 그 순간에 강아지에게 귀신이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경찰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5일 굶는다고 해서 그만큼까지 막 예민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 특정 종교 의식상에 무엇인가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정 종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의 굉장히 왜곡되고 편향된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극단적인 살인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맹신하게 된 이 가족의 무슨 내력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어머니가 무속인이고 그 할머니도 무속인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병을 조금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결혼까지 했다는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종교나 특정 무속인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울까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딸과 아들을 놓은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어떤 귀신 혹은 무속에 관한 토테미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이후에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도 참 기가 찰 노릇인데 그 오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피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오빠는 정신이 멀쩡했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어머니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각과 피해망상, 조울증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무죄 선고라. 무죄? 사실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어떤 퇴마의식에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서 정말로 귀신이 들어가 있는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는 것 같은데요.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무죄 선고가 되죠? 그런데 저 악기가 씌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해하는 일이 이렇게 자꾸 되풀이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혹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A라는 종교에 제가 한번 이렇게 쓱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A라는 종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단적인 종교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딱 들어오면 그 종교에 들어가는 저로서는 제일 처음에 어색한데 A를 만나면 그 종교에 그런 게 맞다 그러고 B도 맞다 그러고 C도 맞다 그러고 D도 맞다 그러면 그 쇠뇌가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내가 그런 행동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 되는 느낌.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일반 시선에서는 내가 정당한 사람인데 이쪽 시선에서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특정 생각에 몰입되어 있으면 그 몰입되어 있는 집단 내에서는 이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다라는 굉장히 잘못된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도 영화 통해서 퇴마의식 이런 거 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거칠게 나와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전혀 입증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게 퇴마의식도 이게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과정 속에서 그 일반인들이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아프긴 아픈데 그 원인을 모르면 그 원인을 우리가 양의와 한의에서 못 찾으면 결국 주술로 찾게 되고 주술로 찾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어떤 퇴마의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퇴마의식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귀신이 붙었다는 무속인의 한마디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신념 속에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특정 집단 속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사이비 종교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이비 종교에서 한 사람에 대한 퇴마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생활이 좋아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정신이 착란 있는 사람이 착란이 없어지는 걸 보면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퇴마를 하는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하고 똑같은 건데 한번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확 나오면 뒤에서 막 따라가잖아요. 나 코인으로 돈 엄청나게 벌었어. 돈 복사했어. 그리고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죠. 나 200배 벌었어. 이러면 다른 사람이 추종하듯이 그런 어떤 특정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외관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뭐 진돗개교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예, 진돗개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돗개교가 뭔가 하면 진돗개가 신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 한 10마리를 키우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진돗개한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돗개님. 아, 걔한테요? 예, 걔한테. 진돗개를 숭배하는 거냐? 진돗개 딱 이렇게 인사를 하고 분명히 님자를 안 붙이면 안 돼요. 님자를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진돗개가 바깥에 나갈 때 흙을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흙 묻히지 않도록 뭐 유모차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뭐 안고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굉장히 좀 우리들이 봤을 땐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진돗개교가 2014년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그 문제 일으킨 게 2017년에 언론에서 발표되었죠. 근데 왜 하필 진돗개였을까요? 그러게. 다른 게도 있었을 아시잖아요. 텐데. 이게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3일 전에 진돗개가 막 짖었대요. 그래요? 왕왕왕왕 짖어가지고 그런 어떤 임진왜란의 침입을 알렸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이게 천년기념물 53호일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고 굉장히 중요한 강아지다. 그 개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 진돗개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는 원래 짖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앞서 푸들도 그렇고 그냥 맞습니다. 저희 짖는 집개도 거거든요. 저희 집개도 잘 짖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떤 이제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14년 아까 저 진돗개교에서 2014년에 어떤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 아예 사람들이 이제 빌라에서 한 20명이 모여서 강아지 10마리와 진돗개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들어와 있는 아이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 있는 여성의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니까 행동대원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에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악기가 씌었다. 예, 또 우니까 악기가 씌었다고 얘기하고 그 행동대장이 갖고 있는 주걱으로 이렇게 아이를 때려요. 무참하게 때리는데 때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그 주걱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래 말하는 거죠. 아이가 저렇게 떼쓰는 거는 안에 있는 귀신의 아이를 놀리는 거다. 너도 같이 때려야지. 라고 주걱을 딱 전해주는 그 순간 아이는 이미 사망하는 상황. 이 되었는 거죠. 3살 아이는 못 모르고 떼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 울기도 일이죠. 하는 게 달래야 당연한 되고. 거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특정 종교에 이렇게 몰입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다음에 이 어머니의 행동이 더 엽기적입니다. 아이를 안매장했는데 안매장 있는 장소에 가서 다시 아이를 시신을 발굴합니다. 발굴하고 다시 화장하고 화장했는 걸 강변에 뿌리는데 그 이유가 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 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정말 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니 그 엄마는 어떻게 진돗개교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게 특정 종교라는 곳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을 탁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의지할 데 없는데 들리는 거예요. 진돗개 교회에 들어가면 참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보담아 준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서 사실상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돈을 편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으로 받았던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이 진돗개 교회 진돗개 교회에 헌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선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종교 만들어 놓고 그쵸. 뭐 위자료 다 가져야 돼요. 보호해주고 뭐 같이 단체 생활하고 이러면 사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종교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 언론 같은 경우에서 결국 이 종교를 이제 또 추적을 했어요. 진돗개 나머지 사이비도 똑같은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당시 교주라고 하는 사람 평범한 50대의 그냥 식단 주부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편취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노후 자금까지 다 집어넣었고. 학생들 중에는 첫 번째 받는 아르바이트 몇십만 원 안 되는 돈까지 이 진돗개 교회에 다 이렇게 헌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의 외로움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몰입이 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죠. 계속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예, 하여튼간 뭐 되게 사람의 그 마음이 되게 여려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두 개 있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있는 눈에 있는 세상에 들어가면 나의 눈 두 개가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속상하네요. 오늘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들의 삶과 건강을 한번 들여다보는 스타 24시 시간인데요. 뇌혈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서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은,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건 그 관리를 그만큼 철저히 했다는 것일 텐데요.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야, 만나보죠. 코미디의 새 역사를 쓴 대한민국 개그계의 살아있는 전설, 개그우먼 김미화. 건강했던 그녀에게 뇌동맥류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뇌동맥류는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하나 지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다행히 꾸준한 노력 끝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데요. 뇌동맥류를 극복한 개그우먼 김미화. 그녀의 24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른 아침 개그우먼 김미화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가 모습을 보이는데요. 날이 좋네. 서방님! 네. 서방님 나와보세요. 아내의 부름에 곧장 달려오는 남편 윤승호 씨입니다. 좋지. 안녕하십니까. 코미디언 김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저희 남편, 네, 잘생겼죠? 네.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고 지내던 오빠 동생 사이에서 부부의 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15년째. 아침에 뷰가 제일 좋아. 햇빛이 너무 내리 쪼이면 색깔이 너무 좋다. 반사가 돼가지고 이쁜 색깔이 이쁘네. 좀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밭뷰 아니야, 밭뷰. 논뷰지, 논뷰. 밭뷰라고 그러죠? 논뷰. 저쪽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논농사지. 쌀인데 그 색깔이. 밭 그러나 뷰. 미안합니다. 필드 나갈래 오늘? 한번 나갈 때가 됐지. 그러면 먼저 일단 필드를 먼저 우리가 나갈 준비를 뜨거워지기 해가지고 전에. 뜨거워지기 전에 그 한방 해야지. 잔디를 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합시다. 좋은 생각이야. 난 내 이게 말만 참 들어. 그렇지 인생의 나침반이십니다. 어르신. 가이드 윤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필드라니요? 갑시다. 연장을 챙겨. 연장을 챙깁시다. 안경을 벗으셔야지. 안경을 벗어요. 각자 발로. 그냥. 내가 좀 해줄게. 내가 싫어? 손길이? 그거 먹었나? RTG 오메가3? 먹어줘야지. 그걸 먹어야지. 애들이 맞아. 빨리 혈관 건강을 챙기라고 사준 건데. 잠깐만. 드세요. 애들 키워놓은 보람이 있네. 엄마, 아버지 이런 거 챙겨주고. 지금도 돈 버니까 좀 써야지. 이렇게 좋은 데다. 이 오른쪽 여기 그 뇌로 가는 동맥에 꽈리처럼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오른 걸 발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더 커지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른 집보다는 특히 조금 살짝 더 혈관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활발하게 활동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건강했던 그녀에게 뇌동맥류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했죠. 그래서 뭐 혈관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건지 진짜 큰일 났네. 빨리 알아봐야 되겠네. 이런 뭐 좀 당황했었죠. 요즘 같은 날씨 있잖아요. 아침 저녁이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온도 변화가 있고 그러면은 추웠다 더웠다 이러면 오히려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지금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낮에 많이 덥잖아요. 이런 날씨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 수분도가 낮아지고 혈액도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로 인해 혈액의 흐름도 느려져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혈전이나 혈관 플라크를 유발합니다. 특히나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거든요. 이중으로 혈관 건강을 위협받는 이 시기에는 혈관 건강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일교차가 벌어지는 시기엔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자칫 돌연사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덧 나갈 준비를 마친 김미화 씨. 모자까지 단단히 쓰고 정말 뭐야 이거 필드라도 나가는 겁니까? 에? 으라 골프 가방까지 챙기는 걸 보니까 맞네요. 맞아. 참나 이게 아니 아침부터 골프라니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미화 씨의 빨간 창화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골프 가방 속엔 골프채가 아닌 각종 농기구로 가득. 운동하러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운동이죠. 이게 운동입니다. 쭉쭉 이렇게 앞으로 당겨졌다 뒤로. 이게 풀 빼는 게 이게 다 운동인데. 김미아 씨가 말하던 필드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마을 정원이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어내며 운동을 대신한다는 그녀. 채집들 보듯 아침부터 마을 정원 관리에 정성을 들이는데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미완노님 한마디 하시오. 여기가 제가 만들고 있는 김미화 마을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김미화 마을의 미화가 책임진다. 제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김미화 마을이란 말씀. 그러고 보니 마을 곳곳에 김미화 씨 흔적이 가득하네요.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일 가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좀 살짝 마무리 좀 해. 나 갑니다. 네, 갔다 올게. 그거만 올려놓지 말고 좀 나머지 좀 뽑아, 풀 좀. 응? 팍팍 일을 하라고 이런데. 하시라고. 네.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갈 시간. 남은 일은 남편에게 맡기고 출근을 서둘러 봅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문화재단. 이곳이 바로 김미화 씨의 일터입니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근무한 지 딱 1년째라고 하네요. 이 안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여기에 대표를 뽑는다는 그런 공고가 나 있어서 한번 재미있겠다. 제가 하던 일이 공연 예술 함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개그우먼에서 이제는 문화재단의 대표까지. 평소 그녀는 어떤 대표일까요? 저희가 놓친 부분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 대표님이 체크하시는 경우도 많고. 좀 당찬 면도 있으시고요. 꼼꼼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욕심이 되게 많으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네. 일할 때만큼은 웃음기 똑! 카리스마 있는 대표로 변신. 조 부장님은 이따 저랑 같이 가셔요. 그간 방송에서 쌓은 내공은 이곳에서도 발휘됩니다. 그러다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그 오는 통로가 빛이 쫙. 레이저나 포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하던 일하고 괴리감이 있지 않고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여서 엄청 재미가 있죠. 직원 여러분들도 말이 탁탁 통하잖아요. 반평생을 무대 위에서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무대를 진두지휘합니다. 있지 않나 우리가? 그 동그란 거.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또 맨 앞에 거. 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방송국하고 뭐가 달라요? 무대나 다 똑같죠. 네. 누가 봐도 천상 예술인이네요. 오후 근무가 시작되고 물 한 모금 마시며 업무에 집중해 보는데요. 그런데 목이라도 마른 건지 이내 또 물을 마십니다. 선생님 평소에 물을 굉장히 자주 드시네요. 네,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해지는데 물이 좋다고 해서 의식적으로라도 목이 안 말라도 조금씩은 계속 먹어주는 편이죠. 반작용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혈관을 위한 건강한 습관이었네요. 그날 오후 딸이 운영하는 카페로 퇴근한 김미화. 소방님, 일 끝나고 왔지? 앉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어쨌어? 시킨 일 다 해놨지. 밭도 잘 갈고, 논도 갈고. 갈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지시하신 내용은 다 충실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일부 해결을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김미화 씨의 막내딸 예림 씨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뉴판에 없는 오로지 엄마 아빠를 위한 메뉴, 시원한 토마토 주스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는 이것, 이 얼핏 봐서는 오일 같기도 한데 함께 넣어 갈아내면 토마토 주스 완성입니다. 엄마 이름을 따서 이름을 한 거야. 앉아. 너넨 안 먹어? 많이 드세요. 먹을만하네. 살짝 고소하네. 그런 그 오일이 들어가니까 먹을만하네. 은맥기사르. 건강해지세요. 딸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주스로 충전 완료. 엄마가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부터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챙겨드리기 시작했는데 스낙도 있었어요. 이거 그냥 토마토랑 오메가 오일이랑 물이랑 이렇게 잘 써가지고 먹으면 혈관에 좋다 그래가지고 혈관 건강을 위한 대표 영양성분 오메가3. 추출 방식과 분자 구조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함께 있는 T지형, 포화지방산은 없지만 불포화지방산의 순도가 낮은 EE형, 그리고 순도 높은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최근 각광받는 RTG형까지. RTG 오메가3는 한마디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혈전 생성 억제에 도움을 주는데요. 때문에 평소 깨끗한 혈관 관리와 특히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 김미화 씨의 혈관 건강 밥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고 부부 아니랄까봐 식사 준비는 항상 함께 한다는 부부. 먼저 하루 한 끼는 꼭 챙겨 먹는 싱싱한 샐러드입니다. 여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와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까지. 마지막으로 딸들이 챙겨준 RTG 오메가3 오일을 여러 걸음 넣어주면 샐러드 완성이요. 그냥 이렇게 툭툭 썰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걸 다 먹어. 칼질은 아버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칼질을 못합니다. 남편이 주로 그 요리 담당이에요. 어느새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RTG 오메가3 오일을 넣은 샐러드부터 단백질이 풍부한 고등어구이,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는 귀리밥까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방님이 만들어주신 것부터. 야, 무화과도 올리고. 무화과 노래 있잖아. 그대여 이렇게 무화과가 익어가는 날에도. 맛있네. 무화과 하고 아보카도 몸에 좋은 이걸 같이 먹어.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지금 다 했어.
고등어, 그다음에 이거 무안에서 온 양파, 그다음에 귀리밥. 그래, 귀리. 몸에 좋은 거. 이거는 작은 건데 좀 작은 걸 했는데 어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 이런 게 바로 행복이겠죠? 조금 조용한 곳에서 좋은 공기 그리고 또 좋은 물 이렇게 마시면서 그냥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래도 그것이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지금처럼 욕심 안 내고 가족들하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사는 거. 앞으로도 김미화 씨의 활발한 활동과 건강을 응원합니다. 가을이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어제 창문 양쪽으로 탁 열어놓고 차 한 잔 이렇게 하는데 차 향이 그렇게 와닿다. 가을이 오고 있는 거죠. 뭐 아침 저녁으로 공기도 제법 선선해졌고요. 오늘도 이 선선한 공기 속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